1641년 7월 1일 제주도 어느 초라한 집에서 한 노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67세. 그는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아내도 그 누구도 곁에 없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노인이 조선의 왕이었다는 것을, 1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군주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다는 것을. 광해군, 왕의 칭호가 아닙니다. 그는 조선 역사에서 연산군과 함께 단 둘뿐인 반정으로 쫓겨난 왕입니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폐륜의 군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폭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웅에서 죄인으로, 왕에서 죄수로 떨어진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1575년 4월 26일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선조의 둘째 아들, 이름은 혼입니다. 어머니는 공빈 김씨, 후궁이었습니다. 위로는 형 임해군이 있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위와는 거리가 먼 아이였습니다. 적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비극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광해군이 겨우 3세가 되던 해 어머니 공빈 김씨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공빈이 죽을 무렵 선조의 총애를 잃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인빈 김씨라는 새로운 후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롭게 세상을 떠났고 어린 광해군은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정비의인 왕후가 그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 광해군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어 여러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를 공성왕으로 격상시킨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광해군은 총명했습니다.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어느 날 선조가 왕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반찬 중에서 무엇이 으뜸이냐고.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댔습니다. 그런데 광해군만은 소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왜냐고 묻자 광해군이 대답했습니다. 소금이 아니면 온갖 맛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선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고. 다른 왕자들이 이런저런 답을 할 때 광해군은 말했습니다. 모친이 일찍 돌아가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선조는 그 대답을 기특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조는 쉽게 세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계 출신의 서울 콤플렉스가 있던 선조는 후궁의 아들들 중에서 세자를 택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장남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하고 악행이 잦아 불가능했습니다. 광해군이 가장 적합했지만 선조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1592년 4월 13일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입니다. 일본군은 부산을 시작으로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한양이 함락 위기에 처하자 선조는 피난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592년 6월 8일 18세의 광해군은 화려한 책봉식도 없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심지어 요동으로 망명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왕이 나라를 버렸다고 절망했습니다. 이때 신하들이 제안했습니다. 분조를 만들자고. 조정을 둘로 나누어 세자가 전란을 수습하게 하자고. 1592년 6월 14일 광해군의 분조가 구성되었습니다. 18세의 청년이 임시정부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선조는 광해군에게 강계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쪽으로 향한 것입니다. 왜군이 포진한 위험한 전선으로 직접 들어간 것입니다. 광해군은 풍찬 노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영변, 맹산, 양덕, 곡산을 거쳐 강원도 이천까지 갔습니다. 민가에서 자고 때로는 노숙도 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내렸지만 광해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곳곳을 다니며 의병을 독려하고 군량을 모으고 백성들을 위무했습니다. 분조에 참여했던 정탁이 쓴 피난 행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평양을 지키지 못한 이후 온 나라 백성들이 왕이 어디 있는지 몰라 슬퍼하고 있다가 동궁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고, 사람들이 세자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떨구는 자도 있었다고, 의병들이 곳곳에서 봉기에 앞을 다투어 적을 잡아 적세가 꺾이고 있다고, 광해군의 분조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도망갔던 수령들도 다시 관직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령이 다시 행해졌습니다. 7개월간의 분조 활동이었지만 그 영향은 컸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해군이 영웅이 되자 선조는 그를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세자에게 쏠리는 것을 본 선조는 불안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선조는 광해군을 견제했습니다. 명나라 장수를 만나는 자리에 형 임해군을 동석시켰습니다. 세자의 지위를 흔들려는 의도였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600년 의인왕후가 죽고 1602년 인목왕후가 계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606년 인목왕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적자였습니다. 선조는 기뻐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노골적으로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자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이제 그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명나라는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무려 5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장자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광해군은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입을 닫고 몸을 낮추고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1608년 2월 드디어 선조가 승하했습니다. 재위 41년 만이었습니다. 선조는 죽기 직전까지 후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권신 유영경은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선조의 교지를 자기 집에 몰래 숨겼습니다. 그러자 인목왕후가 언문교지를 내려 광해군의 즉위를 인정했습니다. 겨우 광해군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33세의 나이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또 왕 책봉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차관을 파견해 임해군의 병세가 진짜인지 확인하겠다며 수모를 주었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라는 것, 이것은 광해군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광해군은 처음에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남인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등용했습니다. 서인과 남인에게도 중직을 맡겼습니다. 당쟁을 수습하려 노력했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사고를 정비하고 서적을 간행했습니다. 동의보감도 이때 완성되었습니다. 외교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습니다. 1619년 명나라가 후금을 공격하며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을 때 광해군은 강홍립을 보내면서 밀지를 내렸습니다. 상황을 보아 불리하면 투항하라고.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것입니다. 이 정책 덕분에 광해군 재위 기간 동안 후금의 침략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해군이 폐위된 4년 후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10년 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불안감이었습니다. 어렵게 왕위에 오른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형 임해군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 영창대군이 있었습니다. 계모 인목대비가 있었습니다. 광해군을 옹립한 대북파 신하들은 이 불안을 이용했습니다. 1609년 광해군은 형 임해군을 영모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해군은 유배지에서 의문사했습니다. 1613년 개축 옥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영모 사건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8세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듬해 겨울 영창대군은 강화도에서 죽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너무 뜨겁게 만들어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18년 광해군은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서인으로 강등시켜 인목대비를 폐위한 것입니다. 서인으로 강등시켜 후 서궁에 유폐했습니다. 계모를 폐한 것입니다. 폐모살죄,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죄명, 이것이 훗날 광해군을 무너뜨리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은 궁궐 짓는 데 미쳤습니다. 창덕궁 중건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궁궐이 불탔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경궁을 중수하고 경덕궁을 지었습니다. 인경궁, 자수궁도 지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에게 공사를 시키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광해군을 옹립한 대북파가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대북파는 다른 정파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서인을 탄압하고 남인을 견제했습니다. 심지어 대북파 내에서도 소북파를 몰아냈습니다. 정권은 점점 편협해졌습니다. 광해군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622년이 되어서야 겨우 서인과 남인을 다시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원한이 쌓인 후였습니다. 광해군의 실정도 실정이었지만 대북파의 일당 독재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1623년 3월 13일 밤 서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이귀, 김유, 최명길, 김자점, 이괄, 그리고 정원군의 장남 능양군,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광해군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잡혔습니다. 인조 반정이었습니다. 반정군은 광해군을 인목대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인목대비는 광해군과 세자를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반정군은 거부했습니다. 폐모살죄를 명분으로 반정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광해군을 죽이면 명분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유배를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왕비 유씨, 세인자, 지, 세자빈 박씨와 함께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집에 갇힌 것입니다. 왕에서 죄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인 5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세자 지가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다리미와 큰 가위로 울타리 밑을 파고 땅굴을 만들었습니다. 손에는 은덩이와 쌀밥, 그리고 황해 감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몇 걸음도 못 가서 잡혔습니다. 폐세자빈 박씨는 나무 위에서 남편이 잡히는 것을 보고 기절했습니다. 3일 후 폐세자빈은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6월 인조는 폐세자에게 자진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스스로 목을 매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하루 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10월 또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비 유씨였습니다. 친정오빠들은 참형을 당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자살했습니다. 깊은 충격과 화병으로 유씨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광해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인조는 광해군이 포기할까봐 두려워 그를 태안으로 옮겼습니다. 난이 진압되자 다시 강화도로 데려왔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후금이 광해군을 내세우며 침략했습니다. 전왕 광해군의 원수를 갚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항복했습니다. 삼전도의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637년 6월 광해군을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후금과 가까운 곳에 광해군을 두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제주 어등포에 도착했습니다. 현재의 구좌읍 행월리입니다. 제주 읍성 안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30명이 윤번으로 감시했습니다.
외부 출입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유배 생활은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호송하는 별장이 상방을 차지하고 광해군을 아랫방에 재웠습니다. 계집종이 영감이라고 부르며 멸시했습니다. 광해군은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다. 벽을 치며 통곡을 하기도 했지만 기력이 쇠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시를 남겼습니다. 풍취비옥과성두, 장기훈음, 백청루, 창의 노도래방막, 벽산수색 대청추. 비바람이 치는 척박한 유배 생활. 하지만 푸른 바다와 가을빛 든 산의 아름다움. 척박함과 아름다움의 대비. 그 속에 담긴 것은 도읍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1640년 9월 제주 목사 이시방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광해군을 잘 돌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641년 7월 1일 광해군은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배 온 지 4년 만이었습니다. 폐위된 후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광해군이 죽자 제주 목사 이시방이 들어갔습니다. 계집종이 혼자 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조는 예조참의를 제주에 파견해 시신을 수습하게 했습니다. 광해군의 시신은 남양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유언으로 남긴 대로 어머니 공빈 김씨의 묘 근처에 묻혔습니다. 광해군의 묘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능이 아니라 묘입니다. 왕의 격식이 아니라 왕자의 무덤입니다. 폐위되었기 때문입니다. 묘호도 없습니다. 시호도 없습니다. 그저 광해군. 왕자 시절의 봉호로만 불립니다. 조선 역사에서 연산군과 함께 단 둘뿐입니다. 제주도에는 광해우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음력 7월 1일 광해군이 죽은 날 무렵이면 제주도에 비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광해우라고 불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왕의 한이 비가 되어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그는 폭군이자 패륜자였습니다. 인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광해군을 재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인조 반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 일본 학자 이나바 이와키치가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났습니다. 실리외교, 중립외교를 펼친 현명한 군주라는 것입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광해군의 외교가 옳았다는 것을. 현대에 들어와 광해군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하고 동의보감을 완성하고 전후 복구에 힘썼던 업적들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폐모살제와 궁궐공사, 정치적 실정은 여전히 비판받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적 인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광해군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18세에 분조를 이끌며 나라를 구했을 때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 때 그는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죽었다면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은 그를 짓눌렀습니다. 서울 출신, 차남, 명나라의 거부, 계모와 이복 동생의 존재. 이 모든 것이 광해군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선조에게 받은 상처도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그 불안을 극복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폐모살제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대북파의 독재를 막았다면? 만약 궁궐공사에 미치지 않았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그래도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포용력이 있었다면, 조금만 더 자신감이 있었다면 그는 명군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광해군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업적이 있어도 불안이 마음을 지배하면 파멸로 이어집니다. 광해군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형과 동생을 제거하고 계모를 유폐하고 측근들의 독재를 방치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명분의 힘입니다.
광해군의 외교는 실리적으로 옳았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없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폐모살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아무리 실리가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명분을 잃으면 권력은 무너집니다. 광해군의 비극은 또한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당쟁이 극심했고 정치는 편협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광해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그를 만들었고 시대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1641년 7월 1일 제주도에서 혼자 죽어간 노인. 그는 한때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한때 백성들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묘호도, 시호도 없이 그저 광해군으로만 남았습니다. 제주도 어느 날 밤 비가 내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광해우라고 부릅니다. 억울한 왕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억울했을까요? 아니면 후회했을까요? 그것은 광해군만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영광은 순식간에 치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오늘날 남양주에 가면 광해군의 묘를 볼 수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무덤입니다. 능이 아니라 묘입니다. 그 앞에 서면 생각하게 됩니다. 영웅에서 죄인으로 떨어진 한 남자의 삶을, 왕관이 주는 영광과 무게를, 역사가 내리는 심판의 냉혹함을. 광해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실리와 명분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광해군. 그는 완벽한 영웅도 완전한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인간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약점도 있고 불안도 있고 야망도 있는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이 그를 영웅에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해군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